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가 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를 분류하는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보면 영국이 50년, 또 미국이 15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면서 너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이리함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인 대립적인 이슈들만 강조되고 정말로 걱정해야 할 내용은 묻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또 잘 하겠지만 그래도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침 6월 26일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통계플러스 2023 여름호를 발간했기에 참고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제학이나 또 경영학에서 전략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인구 통계학적 변수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이라든가 마케팅 계획을 만들 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7.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인 2017년도에 14.3%가 되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현재는 18.4%로 아직은 고령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는 20%를 넘기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은 OECD 국가의 고령 인구 비율을 표시하고 있고 파란색 그래프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년, 오스트리아는 53년인데 우리는 7년인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15년이 걸리는 미국이든 53년이 걸린 오스트리아도 우리가 똑같이 1년에 한 살을 더 먹는 것은 같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1970년에 62.3세였는데 지금은 83.5세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3년이 더 길고요. 의료 환경이나 또 소득 증가로 인한 식생활 개선, 그리고 건강검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의 효과겠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를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자 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주 언론을 통해 들어와서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한 것이 노인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 경제 규모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 13위에 위치한 분명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층의 학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은 상대적 빈곤율이 더 나빠진 건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무려 우리나라가 47.8%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20년도에는 40.4%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기는 국가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한국이 유일합니다. OECD 평균이 13% 정도니까 대략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건강 문제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 사회활동 참여 등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조사할 때 어르신들에게 직접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당연합니다. 조사 결과에서 지난 10년간 고령자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 상태는 좋다는 평가가 늘어났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줄어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의 생활비와 관련된 통계인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부모 부양을 당연시했고 또 부모 부양은 전통적으로 자녀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가족 또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노년 생활의 빈곤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인식이 공감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 조사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되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56.7%로 10년 전보다 16.6% 증가했습니다. 워낙 고령화가 빨리 되다 보니 통계적으로 고령화를 나이에 따라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젊은 고령자라 해서 전기 고령자, 그리고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합니다. 조사에서 전기 고령자의 66.8%, 또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5세가 넘어서도 연금을 받든 일을 하든 또 주식을 투자를 하든 어쨌든 걱정이 되어서 이제는 자식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노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59.6%, 예금이나 적금 및 저축성 보험 등이 17.1%, 그리고 부동산 및 주식 채권이 14.4%로 전기 고령자의 62.6%, 또 그리고 후기 고령자의 52.9%가 공적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10년 전보다 1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사회가 고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가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돈이 많으려면 우리 여건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젊은이는 세계 1등으로 줄고 있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 당장 선거에서 표전 받으려고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현혹되고 또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인 15세에서 49세를 말합니다. 이때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고, 이 통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 그러니까 2명 미만이 되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진지하게 심각한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예 서울만 구분해서 보면 합계 출산율이 무려 0.53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빨리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과거에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죠. 없었으니까 지금 사태가 온 거겠죠.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의원회 산하에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6월 19일에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봐야 할 기사가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2대1리에서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전략포럼을 열었는데,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국의 키르케고르는 인구와 관련해서 한국은 극단적 나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출산율도 꼴찌지만 혼외 출산율도 최하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미혼모로 아기를 낳게 되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좋지 않은 편견으로 바라봅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가치관이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해도 아이가 좋으면, 그리고 내 후대를 남기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그 증거가 됩니다. 혼외 출산율을 보면 OECD 평균이 41.2%나 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려 62.2%나 됩니다. 출생아 10명 중 6명은 혼외 출산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3.0%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성장시킨 중요한 동력이기도 했고요.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은 남자보다 4.4배나 많아서 우리보다 더 심한 5.5배인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이제 일상화되었는데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가 변하지 않고 또 생각이 변하지 않고 과거의 가치관만을 고집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고, 또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좋은 어떤 인구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너나 재미있게 살고 아이를 낳지 말라고.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주위에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듣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사회도 생각도 가치관도 변해야 합니다.
단일민족, 효도, 상부상조를 자랑하던 시대는 이제 교과서 속에나 있습니다. 이민정책,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국민들의, 어른들의 또 한 번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럼에서 키르케고르 연구원도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만으로 인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보건의료 관련해서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연금은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받는 금액이나 인상액은 나라가 돈이 있어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